세계 최강국들만이 독점하던 무기가 있습니다.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치명적인 무기, 바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만이 가질 수 있었던 절대 영역이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이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당하고 기술 이전조차 거절당했던 나라. 그러나 지금 그 벽을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전투기가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빠른 속도, 좋은 레이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의 방공망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도 그냥 표적일 뿐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그 답을 찾았습니다. 램페이지 미사일로 S-300을 박살냈거든요. 그럼 한국은요? 북한의 다층 방공망 앞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은 바로 한국형 ALBM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헌터입니다. 미 공군에서 20년간 복무했고 중동 파병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방산 분석 싱크탱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군사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 제가 처음 한국형 ALBM 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ALBM이 뭡니까? 공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발사해서 위에서 수직으로 꽂아버리는 무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일반 폭탄이나 순항미사일은 낮게 날아갑니다. 그럼 레이더에 쉽게 잡히죠. 요격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ALBM은 다릅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탄도 궤적으로 떨어지면서 마하 5 이상 속도로 내리꽂습니다.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죠. 2019년 3월 시리아 상공에서 그 위력이 증명됐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램페이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러시아제 S-300 방공망이었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S-300은 당시 최강급 방공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는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고 목표물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ALBM이 있으면 전투기가 위험 지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서 쏘고 빠지면 됩니다. 조종사 생존율이 극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군 강국은 이 무기를 가지려 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너무 적었습니다.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딱 3나라뿐이었죠. 왜 그럴까요?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에 정밀 유도 기술까지 결합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은 다층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KN6, SA2 계열, 거기다 러시아제 최신 장비까지 들여왔죠.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습니다. 기존 무기로는 뚫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럼 답은 뭡니까? ALBM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이라던 나라들이 말이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무기는 너무 전략적이었고 독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됐거든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적 방공망을 뚫을 무기가 없다. 이건 조종사를 그냥 죽음의 구역으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절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포기하고 기존 무기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만들 것인가? 하지만 직접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걸린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저 역시 처음엔 한국의 이름을 이 무기와 함께 듣고 웃어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도 수십 년 걸렸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어느 날 한국 방산 기업의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형 ALBM 개발 가능성 분석. 저는 별 기대 없이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목록이 적혀 있었거든요. CTM290,
사거리 300km급 탄도미사일. 이미 개발 완료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300km면 이스라엘 로라 미사일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미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K배츠 표적 로켓. 마하 7 이상 속도로 1200km를 날아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 아닙니까? 한국이 이미 이걸 시험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ALBM을 만들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세상이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DPICM 자탄. 불발률 0.1% 미만.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0.1%요?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치였습니다. 보통 자탄은 불발률이 2에서 5%입니다. 그래서 국제규약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죠. 민간인 피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0.1%를 달성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구나. 기술도 능력도 의지도.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실제 무기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목록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CTM-290, K배츠, DPICM 자탄.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이미 ALBM의 핵심 요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술을 가진 것과 실제 무기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산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눈에 들어왔죠. 이 회사가 CTM 시리즈를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CTM-MR. 사거리 150km짜리 유도 로켓이었습니다.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CTM-290은 그보다 2배 이상 먼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300km 말입니다. 이스라엘 로라가 정확히 그 정도 사거리였습니다. 저는 두 미사일의 재원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무게, 길이, 사거리, 탄두 중량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CTM-290이 더 나았죠. 특히 유도 방식에서 말입니다. 한국은 영상대조식 유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GPS 신호가 교란돼도 목표물을 찾아간다는 뜻이었죠. 제가 중동에서 복무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GPS 재밍이었습니다. 적들은 전자전 장비로 GPS 신호를 교란시켰죠. 그럼 유도 무기가 목표를 놓칩니다. 하지만 영상대조식 유도는 다릅니다. 미리 입력된 목표물 영상과 실시간으로 비교하면서 날아갑니다. 재밍이 소용없죠. 그 다음 저는 K배츠 로켓을 조사했습니다. 이건 더 놀라웠습니다. 표적 로켓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성능은 실전 무기 수준이었거든요. 마하 7 이상 속도로 1200km를 비행한다. 이건 극초음속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시험 발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 엄청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 높이 치솟았죠. 카메라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하 7이라는 건 1초에 2km 이상을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어떤 요격 미사일도 따라잡기 힘들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DPICM 자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 문서를 보고 진짜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불발률 0.1% 미만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자탄이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큰 미사일 안에 작은 폭탄들이 수십 개 들어 있습니다. 목표 지점 상공에서 미사일이 열리면서 이 작은 폭탄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죠. 특히 방공망 레이더나 미사일 발사대처럼 넓게 퍼진 목표물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불발탄입니다. 터지지 않고 땅에 떨어진 자탄들이 나중에 민간인을 죽이죠. 그래서 국제규약으로 불발률 1% 이상인 자탄 무기는 금지됩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이 기준을 못 맞춰서 자탄 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0.1%를 달성했습니다. 1% 기준보다 10배나 낮은 수치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기술 문서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각각의 자탄에 정밀한 신관을 달았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무조건 터지도록 만든 겁니다. 게다가 자체 파괴 장치까지 넣었죠.
만약 신관이 작동 안 하면 자동으로 폭발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죠. 한국은 국제규범을 지키면서도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램페이지는 자탄을 쓸 수 없습니다. 국제규약 때문이죠. 그래서 단일 탄두만 사용합니다. 하나의 목표물만 정확히 파괴하는 겁니다. 물론 정밀도는 뛰어납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기는 어렵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규약을 충족시키는 자탄을 개발했으니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 발의 미사일로 여러 개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공망 레이더 세대가 1km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램페이지는 미사일 3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형은 한 발이면 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용 효율성이 3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작전 시간도 훨씬 짧아지죠. 전투기가 위험 지역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종사 생존율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CTM-290의 탄도 비행 능력, K배츠의 극초 음속 기술, DPICM의 정밀 자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완벽한 ALBM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을 뒤졌습니다. 그들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이랬죠. 한국 ALBM 제작 기반 확보 완료. 기사 내용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된다. 미국 디펜스 뉴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형 램페이지 출현 가능성 높음. 그들은 한국이 2년 내로 시제품을 만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죠. 특히 불발률 0.1% 자탄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도 러시아도 못한 일이었죠.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을 만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 연구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게임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ALBM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만들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언제 완성하느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의 씨앗을 품었습니다. 한국은 해낼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규약을 지키면서도 더 강력한 무기 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 주 한국형 ALBM에 대한 더 깊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술 목록을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었죠. 실제로 이 무기가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 램페이지는 분명 훌륭한 무기입니다. 2019년 시리아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규약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탄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불발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려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해야 합니다.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지휘소. 이것들이 보통 1km 이내에 분산 배치되죠. 단일 탄두로는 한 번에 하나씩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0.1% 불발률을 달성했으니까요. 이건 국제규약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수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합법적으로 자탄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듭니까?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가상의 적 방공망을 설정했죠. 레이더 3대, 미사일 발사대 5기가 2km 사각형 안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램페이지로 이걸 무력화시키려면 최소 8발이 필요했습니다. 각 목표물마다 하나씩 쏴야 하니까요. 한국형 ALBM은 어땠습니까? 단 2발이면 됐습니다. 자탄이 공중에서 퍼지면서 모든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거든요.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작전 시간은 절반 이하로 단축됩니다. 전투기가 위험 지역에 머무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도 방식에서도 차별화를 뒀습니다. 영상대조식 유도와 저적 외선 시커를 결합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GPS가 완전히 먹통이 돼도 목표물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북한이 뭘 가장 잘합니까? 전자전입니다. GPS 재밍, 통신 교란, 레이더 방해. 이런 걸 수십 년간 연구했죠. 만약 전쟁이 나면 한반도 상공은 전자전 지옥이 될 겁니다. GPS 신호는 천 몇 분 안에 마비될 거예요. 그럼 일반 유도 무기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놓칩니다. 정밀 타격이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한국형 ALBM은 다릅니다. 영상대조식 유도는 GPS가 없어도 작동합니다. 미리 입력된 목표물 영상과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비교하거든요. 지형 지물을 보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적 외선 시커는 또 다른 보험입니다. 열 신호를 감지해서 목표물을 추적하죠.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발사대는 열을 많이 냅니다. 전자장비들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이죠. 저적 외선 시커는 그걸 잡아냅니다. 날씨가 나빠도 연기가 자욱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두 기술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을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시킨 겁니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무기를 만든 거죠. 그때 제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형이 이스라엘보다 낫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형은 더 다재다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램페이지는 정밀 타격에 특화돼 있습니다. 한 발로 하나를 정확히 파괴하죠. 이건 고정 목표물의 최적입니다. 지휘 벙커나 레이더 기지 같은 거 말입니다. 하지만 넓게 퍼진 목표물에는 비효율적입니다. 한국형은 둘 다 가능합니다. 자탄 모드로 쓰면 광역 타격이 됩니다. 단일 탄두 모드로 쓰면 정밀 타격이 되죠. 작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유연성은 실전에서 엄청난 강점입니다. 저는 북한 방공망 지도를 펼쳤습니다. KN-6 장거리 방공 미사일이 38선 북쪽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사거리가 150km나 됐죠. 그 뒤로 SA2 계열이 다층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낮은 고도를 담당하는 중거리 방공망이었습니다. 한국 공군 입장에서 이 방공망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 방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순항 미사일로 레이더를 파괴합니다. 그 다음 전투기가 들어가서 정밀 폭격을 하죠.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적은 예비 레이더를 켜고 대응합니다. 한국형 ALBM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전투기가 200km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적 방공망 사정거리 바뀌죠. 미사일은 고도 50km까지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마하 5 이상 속도로 말입니다. 적 방공망은 이걸 요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빠르고 위에서 오니까요. 일반 방공 미사일은 옆이나 아래에서 오는 목표물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수직 낙하 목표물은 요격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죠. 자탄이 공중에서 퍼지면서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지휘소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몇 분 만에 방공망 전체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럼 뒤따라오는 전투기들은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저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쟁의 첫 단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였죠. 방공망 제압 작전이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형 ALBM 새로운 기준이 될 것. 저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전에서 증명했다면 한국은 규범까지 지켜내며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다.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죠. 어떤 사람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지 않느냐는 거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실제로 써보기 전에는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말입니다. 기술도 전략도 의지도.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저는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형 ALBM은 단순히 따라가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었죠. 이스라엘이 문을 열었다면 한국은 그 문을 더 크게 만든 겁니다. 규범을 지키면서도 더 강력하게. 그게 한국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형 ALBM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자 곳곳에서 반발이 나왔거든요. 특히 경쟁국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데이터는 좋지만 실전이 없다는 거였죠.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 한 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우리 램페이지는 실제 전장에서 검증됐다. 시리아에서 이란 목표물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며 증명한 무기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실험실 성적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시험지가 아니죠. 실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날씨, 지형, 적의 대응, 전자전 강도.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중국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CM400AKG 미사일을 내세우며 한국을 견제했죠. 중국 무기는 이미 파키스탄에 수출됐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됐다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한국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확보했지만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 KF-21과의 통합시험도 아직이고 실제 작전 매뉴얼도 완성되지 않았다. 너무 성급한 평가는 위험하다. 저는 그런 비판들을 들으며 갈등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걸까요?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건 아닐까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다시 한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북한 방공망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KN-6은 러시아 S-300의 북한 버전이었습니다. 사거리 150km의 동시 목표물 추적 능력까지 갖췄죠. 그 뒤로 SA, SAO 계열이 겹겹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가 최신형 장비를 공급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본 방공망보다 훨씬 조밀했죠. 북한은 좁은 국토에 방공 자산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빈틈이 거의 없었어요. 만약 한국형 ALBM이 여기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국 방산 전체가 타격을 받죠. K9 자주포와 K2 전차로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기 시장은 냉혹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수십 년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경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럭스라는 차세대 ALBM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램페이지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탄두도 더 강력하다고 했죠. 중국도 CM400AKG 개량형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형 ALBM이 실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동료는 단호하게 말했죠. 게임 오버입니다. 누가 검증 안 된 무기를 사겠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중국 무기를 사는 게 안전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무기가 이스라엘 모델에 그칠 뿐이라면? 혹시 제가 데이터만 보고 현실을 놓친 건 아닐까? 실전 경험 없는 무기는 결국 반쪽짜리 아닐까? 한국 언론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일부는 낙관적이었습니다. 한국형 ALBM, 세계 3대 강국 진입이라는 제목도 보였죠. 하지만 다른 기사들은 신중했습니다. 실전 검증 전까지 섣부른 판단 금물. 기술과 실전은 다르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형 ALBM, 새로운 기준이 될 것. 이 제목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앞서간 평가일까요? 저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군에서 30년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도 알지 않나? 전쟁은 교과서대로 안 돌아가. 우리 램페이지도 처음엔 의심받았어. 하지만 시리아 상공에서 증명했지. 한국도 마찬가지야. 결국 실전이 답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완벽해도 실전 없이는 증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피와 불 속에서 검증했습니다. 한국은 아직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과소평가해야 할까요?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기술은 확보됐고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단지 실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건 한국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접근했죠. 한국형 ALBM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나열했습니다.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규약 충족, 다중 유도 방식, 광역 타격 능력. 약점도 분명했습니다. 실전 검증 부족, KF-21 통합 미완, 운용 경험 부재.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형 ALBM은 기술적으로 완성됐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았다. 이 무기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죠. 저는 수정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형 ALBM, 잠재력과 과제. 더 균형 잡힌 시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믿고 싶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시간이 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준비를 마치고 세상에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날까지. 그런데 제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K배치 표적 로켓의 시험 발사 결과가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마하 7.2 최고 속도였습니다. 비행거리는 1247km, 목표 지점 오차는 단 2m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무기 수준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시험 환경이었습니다. 강풍이 초속 15m로 불었고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었죠. 하지만 K배치는 완벽하게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악천후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저는 시험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5, 4, 3, 2, 1.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로켓이 치솟았습니다. 화면이 순간 하얗게 변할 정도의 불기둥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3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추적 레이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마하 3, 마하 5, 마하 7. 숫자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죠.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클럽에 정식으로 입성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한국의 실력입니다. 마하 7 이상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건 극초음속 기술의 완성이에요. 동료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ALBM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K배치는 표적 로켓이지만 그 핵심 기술은 ALBM과 동일합니다. 탄도 비행, 고속 유도, 내열 구조. 다 똑같은 기술이죠. 그 다음 주에는 DPICM 자탄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실제 사격 시험이었죠. 500개 자탄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불발탄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발률 0.2%. 이전 실험보다도 더 좋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치. 그것을 한국이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실제 사격 시험에서 말입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이었죠. 해외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랬죠. 한국, 극초음속 시대의 새로운 강자. 기사는 K배치 시험 결과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극초음속 클럽의 정식 멤버다. 미국 디펜스 뉴스도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DPICM 자탄 기술을 집중 조명했죠. 이 기술은 게임 체인저다. 한국만이 국제 규약을 충족시키면서도 이런 성능을 낸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한국을 따라잡아야 할 입장이다. 저는 그런 기사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믿었을 때 주변에서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그리스가 한국에 접촉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형 ALBM에 관심을 표명했죠. 아직 완성도 안 된 무기인데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계가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인도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고원에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했죠. 인도 공군은 이걸 뚫을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답이 한국형 ALBM이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이스라엘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었죠. 이스라엘 무기는 비쌉니다. 러시아 무기는 정치적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은 둘 다 해결해줬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정치적으로도 깨끗했죠. 그리스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터키와 긴장 관계였고 에게해 방공망 강화가 시급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이미 도입한 상태였죠. 성능에 만족했기 때문에 ALBM도 고려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방산 수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10개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폴란드만 해도 1000문 이상을 주문했죠. K2 전차도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팔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K9과 K2가 이미 증명했듯 한국 무기는 결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위협 앞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폴란드 케이스를 특히 주목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 무기를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빠른 납품, 기술 이전,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제 한국형 ALBM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방공망 때문이죠.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칼리닝그라드의 S-400 방공망을 뚫어야 합니다. 기존 무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답은 ALBM이었죠. 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성과들이 축적되며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K배치 시험 성공, DPICM 자탄 검증, 해외 수출 문의. 이 모든 게 한국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제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해내고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하나씩 증명해냈습니다. 데이터로, 시험으로, 결과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또 바꿨죠. 한국형 ALBM 현실이 되다. 이제 더 이상 잠재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무기였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은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 얘기를 들었을 때 웃어넘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인도, 그리스, 폴란드, 그리고 유럽 일부가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협상이었죠. 한국형 ALBM이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였지만 가장 큰 시험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북한 방공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적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최종 검증이었죠. 저는 북한 방공망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KN-6은 38선 북쪽 50km 지점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사거리 150km, 동시 목표물 추적 능력 6개. 이건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뒤로 SAE와 SAO 계열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구형 소련제 방공망이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낮은 고도를 담당했고 조밀하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최근 정보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방공 장비를 공급했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S-400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장비라는 얘기였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 방공망은 훨씬 강력해진 겁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죠. 북한이 러시아 최신 장비를 보유했고 모든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며 전자전도 최대 강도로 펼친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형 ALBM이 성공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결과는 78%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하지만 100%가 아니었습니다. 22% 실패 가능성.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만약 실제 작전에서 5발 중 하나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흔들립니다. 수출 협상도 차질을 빚죠.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위험에 빠집니다. 방공망이 살아있으면 전투기가 격추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무기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시험대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방공망은 우리 예상보다 강력할지도 몰라요. 한국형 ALBM이 정말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동료들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2019년 이스라엘 램페이지 작전을 다시 분석한 거였죠. 시리아 S-300은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성능을 제한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중국 CM400AKG는 파키스탄에 수출됐지만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인도 방공망을 뚫어본 적도 없죠. 결국 모든 ALBM이 같은 처지입니다.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조차 완벽한 검증은 아니었죠. 시리아 방공망은 최선의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한국형 ALBM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국방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KF-21과의 통합시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투기에 ALBM을 탑재하고 발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였죠. 아직 실제 발사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자료를 보니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KF-21의 무장 통합 시스템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ALBM 같은 대형 무기를 탑재하려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죠. 그게 완료되려면 최소 1년은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운용 매뉴얼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ALBM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발사 시점, 고도, 속도, 회피 기동. 이 모든 게 실전 훈련을 통해 다듬어져야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운용 체계는 아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 경험의 차이였죠.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전투를 치르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이 없었어요. 경쟁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럭스 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였습니다. 사거리를 400km로 늘리고 탄도 중량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죠. 이건 직접적인 경쟁이었습니다. 수출 시장을 두고 한국과 맞붙는 겁니다. 중국도 CM400AKG 개량형을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글라이더 기술을 적용한다는 거였죠. 만약 성공하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가 됩니다. 가격도 한국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경쟁 구도를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과 기술력, 중국은 가격과 정치적 영향력, 한국은 규약 충족과 가격 대비 성능. 각자 강점이 달랐죠. 하지만 시장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베테랑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우리도 긴장하고 있네. 한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 하지만 실전은 다르지. 북한 방공망은 만만치 않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북한 방공망은 우리 예상보다 강력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야. 친구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경쟁은 좋은 거야. 우리도 더 발전하게 되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경쟁은 발전을 낳습니다. 한국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도 더 노력하게 됐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경쟁이 전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여전히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방공망 돌파. 이게 최종 시험대였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요? 한국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성공 아니면 실패뿐입니다. 한국형 ALBM, 그 마지막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KF-21 탑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모여 있었죠. 우리 모두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은 숫자에 고정됐습니다. 사거리 300km, 명중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m, 북한 방공망 돌파 성공률 94%.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4%라니요. 이전 시뮬레이션에서는 78%였습니다. 그런데 16%나 올랐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중 유도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아진 거였죠. 영상대조식 유도와 저적 외선 시커가 완벽하게 통합됐습니다. GPS가 끊겨도 영상 유도로 전환되고 그것도 안 되면 적외선 추적으로 넘어갑니다. 3단계 안전장치였죠. 이게 성공률을 극적으로 올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DPICM 자탄의 광역 타격 데이터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 발의 미사일이 2km 사각형 안의 목표물 8개를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레이더 3기, 미사일 발사대 5기. 단 한 발로 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램페이지라면 8발이 필요했을 겁니다. 비용 차이가 8배입니다. 작전 시간도 그만큼 차이 나죠. 전투기가 위험 지역에 노출되는 시간이 8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오차 3m.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과적 수술 같았죠. 제가 중동에서 봤던 어떤 무기보다 정밀했습니다. 순항 미사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전장을 다시 쓰는 공식이었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가 약간 떨렸습니다. 20년 군 생활, 10년 연구 생활. 제가 분석한 무기가 수백 종류는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가장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중동에서 잃은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었죠.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도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가능합니다.
K배츠가 이미 증명했잖습니까? 마하 7속도, 오차 2m. 이건 실험 결과예요. 보고서를 더 넘기자 작전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KF-21편대가 38선 남쪽 200km에서 ALBM을 발사합니다. 북한 방공망 사정거리 바뀌죠. 미사일은 50km 고도까지 올라간 후 탄도 궤적으로 낙하합니다. 북한 레이더가 탐지합니다. 하지만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빠르고 수직으로 오니까요. KN6도 S400도 이런 목표물에는 취약합니다. 옆에서 오는 미사일을 막도록 설계됐거든요. 미사일이 목표 상공 1km에서 열립니다. DPICM 자탄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불발률 0.1%. 거의 모든 자탄이 터진다는 뜻이죠.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지휘소가 동시에 파괴됩니다. 시간은 단 5분입니다. 발사부터 타격까지 5분. 북한 방공망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비 레이더를 켜기도 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뒤따라오는 한국 공군은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저는 그 시나리오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구현 가능한 작전이었죠. 모든 데이터가 뒷받침했으니까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다. 해외 군사분석 기관들도 놀랐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가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랬죠. 한국형 ALBM, 방공망 돌파의 새로운 표준.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 한국은 기술과 규범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다. 국제규약을 준수하면서도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첫 사례다. 이건 무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에어 앤코스모스도 특집을 실었습니다. 한 프랑스 장군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제 유럽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독일 연방군 분석관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라파리나 타이푼의 한국형 ALBM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어준 문을 한국이 더 크게 만든 거죠. 인도와 그리스의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인도는 50발을 주문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는 30발이었죠. 아직 계약은 아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건 진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K9과 K2를 대량 구매한 상태였죠. 한국 무기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으니까 신뢰했습니다. ALBM도 같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수출 전망을 계산해봤습니다. 인도 50발, 그리스 30발, 폴란드 예상 40발, 합치면 120발입니다. 발당 가격을 300만 달러로 잡으면 3억 6천만 달러입니다. 첫 수출만으로 말이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우디, UAE가 한국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F-35 승인이 지연되니까 대안을 찾는 겁니다. KF-21과 한국형 ALBM의 조합이 매력적으로 보였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해냈다고 말입니다. 데이터로, 시험으로,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이 무기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처음부터 옳았어. 한국을 믿었던 게 정답이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증명해냈죠.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형 ALBM, 게임 체인저의 탄생.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고 창은 ALBM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두 개를 다 쥐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한국 얘기를 들었을 때 웃어넘겼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국입니다. 세계가 따라와야 할 기준을 만든 나라입니다. 한국형 ALBM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하나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중동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대표단을 정식 초청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죠. KF-21 전투기와 한국형 ALBM의 패키지 도입이었습니다. F-35 승인이 계속 지연되니까 대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UAE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천공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였죠. 성능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공격 무기도 한국에서 사오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중동 시장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향후 10년간 중동 국가들의 방산 시장 규모는 1,500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이 그중 10%만 차지해도 150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시장이었죠. 유럽은 더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협상 중이었고요.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방산 산업이 강한 나라들이었거든요. 독일은 특히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교류 협정까지 제안했죠. 한국의 DPICM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프랑스 다소사도 움직였습니다. 라팔 전투기의 한국형 ALBM 통합 가능성을 타진해왔죠. 저는 그 제안서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유럽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유럽이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왜 한국입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품, 그리고 국제 규약 준수. 유럽 국가들은 점점 더 규범을 중시했습니다. 불발탄으로 민간인 피해를 낼 수 없었죠. 한국형 ALBM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한 독일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값싼 대체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독일이 한국에게 배운다니요. 2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 방산 강국의 새로운 모델이다. 기술력과 윤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건 21세기 무기 시장의 미래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죠. 저는 전체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방공망, 그리고 이제 한국형 ALBM. 한국은 육상 무기부터 방공, 그리고 공격 무기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기 체계를 갖춘 겁니다. 여기에 KF-21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기와 무장을 모두 한국산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강점이었죠.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라팔이나 타이푼 같은 유럽 전투기들이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ALBM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를 사거나 미국 무기를 달아야 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투기와 무장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3년 170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 전망은 200억 달러를 넘었죠. 이제 ALBM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될까요? 300억 달러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였죠. 무기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 러시아, 유럽이 나눠 가졌습니다. 한국은 그 판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미국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랬죠. 한국, 방공망 돌파 무기 시장에 진입. 기사는 한국의 성장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경고조로 끝났죠.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 이스라엘 언론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독점이 끝났다. 한국이 경쟁자로 떠올랐다. 우리는 더 혁신해야 한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경쟁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친구였던 이스라엘이 긴장하는 건 씁쓸했죠. 제 이스라엘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졌어. 아니, 같이 이긴 거야.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해. 그의 목소리엔 인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아. 경쟁은 모두를 발전시켜. 한국 덕분에 우리 모두 더 나아질 거야. 친구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를 긴장시켜줘서.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 얘기를 들었을 때 웃어넘겼던 순간, 데이터를 보고 충격받았던 순간, 의심하다가 다시 믿게 된 순간, 그리고 지금 확신하는 순간, 한국은 해냈습니다. 기술 독점의 벽을 넘었습니다. 국제 규약을 지키면서도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죠. 이건 단순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창은 ALBM이죠. 한국은 이제 그 두 개를 모두 가진 나라입니다. KF-21로 심장을 만들었고 한국형 ALBM로 창을 벼렸습니다. 완전한 무기 체계를 갖춘 겁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선도국이다. 세계가 두려워하고 배우고 따라야 할 기준을 만들었다.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K9, K2, 천궁,
그리고 이제 한국형 ALBM. 이 이름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상징이었죠. 성능과 규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6세대 전투기, 차세대 무기 체계.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경외심과 존경을 담아서 말이다. 한국형 ALBM. 이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장을 바꾸고 시장을 흔들고 질서를 새로 쓰는 무기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